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이제 고구려 불교의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해서 끝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덕화상, 보덕화상의 비례방장, 보덕화상이 어디 분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평안남도 용강 저 몰라. 여러분들은 지역이 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북한 지역 잘 모릅니다. 저도 남한 지역은 들어봐서 사실 좀 익숙하고 그런데 평양 쪽에 또 오래 사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 당시에 고구려 불교의 대표면 평양 쪽에 가깝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교가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 유교보다도 위로 올려놨대요. 그래서 명분으로는 삼교가 소체 세발같이 이렇게 탁 해야 그래서 국가가 잘 발전한다. 이렇지만 실제로는 한쪽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이런 작전은 어디든지 있는 작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성계가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믿었지만 신진사대부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보면 유교를 이렇게 계속 누르고 일제에서 불교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인도가 원래 맨 마지막 왕조가 무굴 제국 이슬람 왕조였는데 왜 인도는 지금 힌두교냐? 왜 인도는 힌두교냐? 그거는 영국 사람들이 힌두교를 끌어올리고 이슬람을 낮춰서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데올로기는 좀 낮추고 그 사이드에 약간 변방에 있던 거를 올려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적은 힘을 들여서도 통치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일 잘했던 건 영국. 그래서 영국이 낀 데는 어디든 시끄럽지 않은 데가 없지.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영국만 딱 들어갔다 나오면 걔네가 다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분쟁을 다 조장시켜 놨죠. 그래서 적은 힘으로 지기들끼리 계속 반목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민지가 끝나면 자기는 갑자기 쑥 빠지죠. 그러면 이 싸우던 것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지배하고 난 뒤에는 대부분 시끄럽죠. 물론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조용한 데도 있어요. 왜? 뭐 원래부터 별게 없었어. 거기는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강남 개발하듯이 거의 없던 데서 새로 만든 거고 기존에 있던 데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중동도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 저런데 뭐 파키스탄 이런 다 시끄럽죠. 영국 끝나고 나면 아무튼 뭐 아프가니스탄 말 거 없이 그 다음에 걔네가 민족만 저렇게 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영토 걸을 때도 대충 금 긋죠. 대충 금 거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귀찮아서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러한 소리들을 남기는 것 같아. 이렇게 분쟁 소지가 있을 때는 내가 세면 원래 그런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들어가 버리면 돼. 그런데 영국이 있을 때는 그래서 언제나 조용해.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다 영국한테 뭐라고 못하지. 그 당시 영국입니다. 그 당시 영국. 그런데 나중에 영국이 빠지고 나면 이제 약간 붕 뜨죠. 그러니까 영토 분쟁도 벌어지고 그다음 민족 분쟁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원래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영계소문도 도교 진흥 정책을 해서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쪽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근데 그 반발이 얼마나 심했으면 리더가 망명을 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야, 저때 고구려 귀족들도 많이 갔겠다 이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연결돼 있는데 지금 고구려 귀족하고 물론 연개소문한테 붙은 귀족들도 있겠죠. 근데 고구려 귀족하고 불교가 붙어 있는데 불교가 뭔가 엄청난 뭔가를 받았지. 그러니까 리더가 백제로다가 적국입니다. 적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로 안 간 이유는 당시 이제 상황들을 보면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외가 한 팀이잖아. 이 외인가? 외놈 할 때 이 외 맞죠? 그 다음에 당하고 나중에 신라가 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안 갔겠나 싶은 생각 정도는 해요.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도 있죠.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차피 뭐 백제 만들어질 때 보면 고구려의 소선호와 같이 이제 비주 원조 내려와서 맨 처음에 그 10명이 도와줬다 그래서 십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류계가 무너지고 인천 미추홀구 거의 미추홀구라고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쪽에 있다가 거기 뭐 바닷물 약간 이렇게 염도가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망해가지고 이쪽으로 합병이 되고 온조 계열로 합병이 돼서 백제로 이름을 이제 확장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런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게 민족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부여계라고 하는 약간 동일성도 그때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한두 해 전도 아닌데 그때까지 있었겠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남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백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냥 추정이에요. 넘어간 것 같은데 그때 보덕이 평안남도 용강에 방장을 날렸다는 거예요. 용강에 있는 절에. 그리고 계속 말하는 거 보면 평양에 살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탑상편에 보면 고려 영탑사 여기 고구려입니다. 고려라고 나오는데 여기 고구려입니다. 오자가 아니고 저게 누락된 게 아니고 저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영탑사주에 보면 보덕이 평양에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용강 쪽이 원래 본향이고 그쪽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평양 쪽에 세니까 그래서 왕에게 계속 얘기를 했대. 왕에게 계속 얘기를 했대.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도사들은 유교보다 높이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도사들이 들어와서 고구려의 지맥을 차단했다. 야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일제강점기 때도 쇠말뚝 박았다. 그거 있잖아. 다 들어봤지? 야, 쇠말뚝을 박고 뭐 지맥을 끊고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확인된 쇠말뚝은 마땅히 없어요. 그렇다더라만 굉장히 많고 막상 그거다라고 딱 얘기할 만한 거는 없어.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산천에도 다 박았다는데요. 그러면 이게 증거들이 좀 계속 나와야 될 건데 실제로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 썰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고구려 멸망할 때부터 나오는 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 썰이 계속 좀씩 이렇게 돌았을 확률도 있어. 전설같이 그렇게 해서 영석을 파괴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석을 파괴하고 저 도사들이 영석을 파괴하고 신령한 돌을 파괴하고 그 신령한 돌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원래 평양성이 신월성이었는데 신월 초승달 같은 모양이었는데 저거를 성을 개조해가지고 만월같이 보름달같이 바꿨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신월과 만월 이야기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는 만월과 같고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신월과 같다. 의자왕 때 얘기해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월이 좋은 거고 신월은 좀 떨어지는 거니까 초승달은 좀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 백제가 신라를 이긴다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신라 쪽에서는 해석을 완전히 달리했죠. 신월은 차올라오는 거고 만월은 꽉 차서 기우는 거니까 결국 신라가 이긴다더라. 똑같은 점사를 놓고 해석을 달리했고 결국은 신라가 이겼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성의 지세가 원래 신월이라서 계속 이렇게 떡상하는 쪽으로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쪽인데 저 도사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해놨더니 변곡점이 생기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더라. 지금 그 얘기거든. 그 얘기. 그래서 이게 고구려하고 당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신월 만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도 있었구나. 삼국에 다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저게 삼국에 다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런 스토리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구체적인 걸 알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안 돼. 자료들이 워낙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영성예가 되게 재밌어요. 신령한 바위를 깼대. 신령한 바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신령한 바위로서 인류 역사상 신령한 바위라고 계속 나오는 거는 대부분 운석입니다. 따지고 보면 운석입니다. 그걸 이제 왜 신령한 바위인지는 알겠죠? 하늘에서 떨어진 돌. 그걸 눈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어요. 신령한 돌, 뜬 돌. 그러니까 부석이라고 합니다. 부석. 그러니까 부석사 같이 부석사의 부석처럼 이렇게 뜬 돌. 전혀 의외로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나온 돌이 아니고 바위 위에 뜬 돌이 있으면 대부분 다 신령하게 봐요. 그렇게 뜬 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도 그런 궁금해서 제가 다 이렇게 찾아보거든. 만들어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위에 더 높은 산이 있어서 굴러 내려와서 안착한 경우. 근데 이거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주변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진짜 희한한 경우는 주변에 산이 없지.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이 위로 떨어질 만한 대상이 없는데 주변을 이렇게 지형을 보면 뒤쪽에 산이 언덕베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바람이 불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지진이 났거나 전리가 생겨가지고 떨어질 수 있잖아. 우리 지금 열왕곡 그 마애불 넘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굴렀을 수도 있잖아. 아니, 천연적으로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옛날 사람도 신기하긴 하지만 그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서 돌비가 큰 게 옮기기 어려울 것 같은 돌비가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신령하게 보죠. 그래서 신령한 돌은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 아니면 무슨 특수한 보석 같은 뭐 이런 돌이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물을 올리거나 희생할 때 심장을 빼내거나 목을 베거나 하는 그런 돌일 수도 있고, 저 아즈텍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런 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은 그 두 가지예요. 운석하고 뜬 돌. 그래서 영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뜬 돌 같아. 뜬 돌 아니면 분명히 저 운석인데 영석, 신령한 돌이라고 그랬는데 그 돌을 파괴했대. 근데 그 돌의 용처가 뭐였냐면, 전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였냐면 동명성왕이, 주몽이 하늘의 신을 만나러 하느님 만나러 갈 때 했었던 보드예요.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지만 우리는 돌을 타고 간다. 손오공이 유리할까? 어때? 고주몽이 유리할까? 바위를 타는 게 유리할까? 바위 타고 가는 게 유리할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위 타고 가면 얼굴에 검버섯이 겁나 생겨요. 자외선을 피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구름을 타면 그런 거는 막아주지. 그리고 미스트도 되잖아. 그래서 피부가 촉촉해요. 원숭이 피부는 촉촉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좋은 점은 있지만 올라가면 아마 수증기가 다 증발할 걸. 그러면 뭐 타고 가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게 뭐 이렇게 딱 그런 것 같아. 딱 느낌 봐봐. 그 돌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돌이라 그러면 뜬 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야. 그냥 추정해 보면. 그리고 이게 이런 문헌들을 많이 보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이게 스토리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창의적이지 않아. 그런데 그런 신령한 것들을 다 도사들이 이렇게 없애서 이제 국운이 쇠하도록 만들었대. 국운이 쇠하도록 만들었대. 그래서 보덕이 계속 얘기를 했더니 안 된대. 누구한테 얘기했겠어? 뭐 보장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연개 소문이 안 됐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삐져서 결국 방장이 뭐냐면요, 주지체예요. 유마경에 보면 유마경이 사방 일장 되는 데 살아요. 사방 일장. 그래서 작은 방, 한 3m도 안 되는 작은 방, 사방 3m니까 굉장히 작은 방이에요. 거기에 모든 대중들이 다 들어와도 방이 계속
부족해지지 않는 야 그런 방 있으면 진짜 좋은데. 마치 마법 같은 방.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오면 그대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게 무슨 양자역학인가 어떻게 보면 그게 화엄의 원리 이런 건데 그 설명해 주면 되게 재밌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은 없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수용이 되고 그러니까 세계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사람의 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소박한 방이고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방장이라는 중국에 가면 지금도 방장 이러면 방장 스님이 주지 스님이에요. 그리고 방장실이라고 써 있어. 방장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그게 주지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방장. 그런데 우리는 방장이라는 용어가 주지로 완전히 대체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사찰은 주지가 어떻게 보면 리더고 그다음에 일반 사찰보다 큰 사찰 총림이라고 그래서 경율 그다음에 선 강원 그다음에 유런 선원 이런 교육기관들을 다 가진 그러니까는 일반 절보다 훨씬 더 큰 절을 총림이라고 하고 거기에 어른을 방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 위에 방장이죠. 주지 위에 방장. 그런데 중국은 주지 이꼬르 방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방장이라고 하는 건 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례 방장은 뭐냐면 주지체를 날려서 보덕 이암이라고 하는 게 보덕이 암자를 날렸다는 건데 그게 방장실을 날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재밌지? 집 자체로 영석보다 낫지 않아? 돌 타고 날아가는 것보다 집이 움직이는 게 훨씬 좋지 않아? 이거 요즘 유행하는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안 떠올라요? 초전도체가 이렇게 떠 있는 물건이잖아. 이게 떠 있는 금속. 대단하지? 그렇게 해서 떠서 상온 초전도체의 개발자다. 어떻게 보면. 상온에서 방장을 날렸으니까. 보통 279도, 마이너스 279도에서 초전도체가 각성이 되는데, 이게, 날린 거야. 이게 큰 스님의 힘이지. 그래서 완산주로, 전주로다가, 옮겨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연개소문의 도교 쪽하고 불교가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불교가 밀렸구나. 이 얘기는 고구려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실 안에서도 지금 충돌이 벌어진 거고 왕실 안에서도 기존 쉽게 말해서 고구려의 귀족들하고 연개소문이라는 신흥 어떻게 보면 군벌 세력과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고 또 종교적인 갈등도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필 수입한 종교가 당나라 쪽에서 미는 종교잖아. 이게 약간 견제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제정신은 아니에요. 적국의 종교잖아.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판을 짠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 그리고 언제나 종교가 약간 침투의 천병 같은 역할을 해요. 침투 게릴라 역할을 합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늘상 그래서 우리도 천주교라고 하는 게 서양 세력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이 강해지면 개신교가 들어오는 거고 다 그렇게 하면서 판을 짜고 그 다음에 자기네 쪽 똘마니로 만들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국교로 밀다시피 하는 그런 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쪽으로 견제하겠다. 우리 안쪽을 견제하겠다. 그거는 강력한 연개소문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 연개소문이 죽었을 때 원래 강자가 죽으면 내부 분열이 더 심해요. 그래서 연개소문이라는 절대 강자의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단합할 수 있는 게 없죠.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쉽게 말해서 귀족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내후의 겪는 거고 그리고 고구려는 저는 지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고구려 망할 때쯤에 전체 인구를 한 200만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거든요. 별로 안 많아요. 200만 해봐야 광역시 2개네.
대구가 한 200만 되나? 저 잘 몰라요. 몰라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몰라. 뭐 부산보다는 훨씬 작은 거고, 뭐 대구 정도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전체 인구거든요. 중국은 동원하면 몇십만입니다. 몇십만이야. 군대 정규 군이 몇십만이야. 이거는 전체 인구가 200만이야. 그런데 200만인데 계속해서 중국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수나라나 당나라를 막아냈던 거는 단합이 돼서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200만에서 분열해서 몇 조각이 나버리면 야 정규군으로 몇십만이 들어오는데 그걸 당할 수 없겠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리고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적의 적은 동지다.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 망할 때 보면 신라로 넘어간 놈 있고 그다음에 당으로 넘어가는 놈 있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충격이 굉장히 큰 거죠. 결국은 고구려는 망하게 되고 요 보석 화산과 관련해서 이 탑상편에 보면 영탑사라는 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평양에 살 때 한 노스님이 옆에 있는 노스님이 계속 경전 강의를 요청했대. 저 보덕화상한테 좀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보덕화상이 계속 튕겼다네. 나는 그건 납득이 돼. 저도 튕기거든. 근데 튕기다가 강의를 해줬대. 난 깜짝 놀랐잖아. 열반경을 강의했대. 열반경. 야, 이거 40권짜리를 했대. 40권짜리. 이러면 이거 몇 년 갑니다. 저거 40권짜리 하면, 열반경이 세 종이 있거든요. 저기 이제 법현이 번역한 6권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소승열반경이라 그래서 부처님 맨 마지막에 3개월을 기록한 열반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8종이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8종이 남아 있고 그건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경전이에요. 그게 경전 중에서는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함이나 니까야보다 연대가 더 올라가는 경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그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요거를 이렇게 변모시켜서 철학적인 함의들을 넣고 그거를 증거시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번역한 게 9권까지 초반 9권까지를 6권으로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현 번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권짜리 단무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40권짜리를 번역했는데, 굉장히 머리 아프게 번역을 했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봐도 머리가 아파요. 내용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 열반경이 그래서 저 법현본하고 단무참본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남조에서 남조는 오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육조시대 때 남경, 금능 거기다 금을 묻었다 그래서 금능. 뭐 그런 썰이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거기가 이제 수도일 때 그 남조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조에서 저 열반 사상이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무제 같은 사람도 저 열반경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 열반경 주석도 당신이 썼고 저 열반경에 보면 계율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나가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요. 고공무상 무아가 원래 불교의 핵심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불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존재한다. 부처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열반경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계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비구들이 열반경을 지금 언제쯤 만들어진 경전으로 추산을 하냐면 아마 AD 한 200년, 300년 정도로 봅니다. 인도에서 완료된 게. 그 전에 맹아들은 여기저기서부터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는 소승열반경이 원래 있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구본열반경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1차로 한번 손대진 거. 그 다음에 2차로 증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게 완료되는 거를 아마 한 300년대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그게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저거 굉장히 좋은 경전으로 봐서
남조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양무제가 그걸 밀어붙여요. 근데 그 시대 상황에서 스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느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인도 불교에. 그래서 계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원이 커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나란다 대학이 잘 나갈 때 승려가 10,000명이었다. 그 10,000명이 다 열심히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저는 늘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좋은 집단이든지 나쁜 집단이든지 뛰는 거는 상위 5%가 안 뛰더라. 어디든 어디를 가도 걸르면 바뀝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5%만 공부하는데 서울대 가면 다 바뀝니까? 그 5%만 엑기스만 뽑아온 거잖아. 바뀝니까? 아닙니다. 가면 5%만 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법칙.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 상위 집단으로 안 가본 사람은 이걸 못 느껴. 그래서 그 집단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다를 거야. 전체가 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뭐 검사가 돼서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검사가 된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냐? 가보면 5%만 있어. 95%는 허당이야. 그렇게 걸렀는데?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겠어. 언제나 그만큼만 뛰어. 그래서 제가 꿀벌이나 저 개미가 일 안 하고 노는 놈이 팽팽히 노는 놈이 시청이라더라라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일하는 척하면서 그냥 분주하기만 하고 이러면서 그냥 논다는 거거든. 대부분은 그 얘기를 딱 그 실험 결과를 보고 인간하고 똑같다. 인간하고 똑같다. 이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 뇌도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뇌의 5%밖에 활용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활용하는 건데 쉬고 있지. 3교대예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잘 나가는 집단과 못 나가는 집단의 차이는 그 5%가 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이 돌아가고 95%가 따라오느냐, 95%가 그 5%를 끌어내리느냐거든. 그게 서구하고 동아시아하고 약간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는 튀어서 지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뭐 그런 놈도 있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저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동아시아는 조금 튀면 이게 밭다리를 걸어가지고 나머지 95%가 이렇게 갑자기 연합을 해요. 천라지망을 펼쳐.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 내려야 돼. 이게 좀 특이합니다. 문화가. 이거는 집단주의 구조라서 그래요. 동아시아는 집단주의 구조고 그 다음에 서구는 개인주의 구조라서 서구에서는 나랑만 관련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지가 약간 미친 짓을 해도 용납하는 구조고 우리는 피해를 주든 안 주든 튀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더라.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잘 발휘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들이 우리나라에 있어.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도 그 당시 불교에서 이렇게 대규모 사원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 이상 사람들이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불교가 이렇게 떡상할 수 있었냐면 탁발이라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그 다음 날 나에게 데미지가 돌아온다니까. 이거는 왜 일당제거든. 일당제인데 내가 날품 파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오늘 예를 미장을 하러 갔어. 안 그러면 벽지를 붙이러 갔어. 그랬더니 일당 20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대충 붙였어. 그래서 약간 삐뚤빼뚤해. 그러면 그 다음 날 내가 나가면 그 용역하는데 나가면 나를 안 데리고 가지. 나를 안 데리고 가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런데 이게 기업같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월급이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개편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 젊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저 휴직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휴직급여. 예? 실업급여. 그런 게 이제 그게 다음 직장을 준비하는 데까지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힘드니까 그걸 줘서 안정을 시키겠다는 건데 요즘 젊은 분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따고 또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따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지. 아니,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너무 계속 나가고 이게 꾸준히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아니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집단화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절에다가 부처님 당시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요즘 표현으로 치면 승복을 하나 보시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벌을 줄 수 있어. 찍어줄 수 있다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찍어줄 수 있어. 10벌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명이 살아. 그러면 10명을 내가 찍어줄 수 있어. 신도가. 이렇게 주면 사람이 능력 발휘를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능해도 만약에 큰 절에 가서 내가 스님들에게 10벌을 찍어줄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원주 스님이라든지 주의 스님한테 10벌 값을 그냥 줘버리거든. 그러면 그게 그냥 쭉 공평하게 해서 옷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노력 안 하지. 그러면 노력 안 하지.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가치냐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계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율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상태가 별로 안 좋았구나. 얘네 상태 별로 안 좋았구나. 벌써 기원 후 한 300년, 400년대에 불교가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슬람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냐?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양무제가 열반경에 주석서도 달고 할 정도로 열반경에 심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조에서는 열반하기 유행을 해요. 이제 보덕화상이 열반종이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 양무제가 볼 때 그 당시 스님들이 중국 불교의 스님들이 술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 고기도 먹었어. 그때 양무제가 한마디 하지. 단주육문이에요. 그 511년에 발표되는 단주육문입니다.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딱 한마디 딱 축약하면 술 먹고 고기 먹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니 신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스님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스님을 대상으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었구나. 아니 이게 소수면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뱀과 용이 섞여 사는데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통일할 수는 없잖아. 별놈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양무제가 그거를 발표할 정도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주육문이라고 해서 술하고 고기 먹으면 절단 내겠다를 발표해요. 이게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대승불교 문화에서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술과 고기가 금지식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 사실은 그 양무제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열반경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이 움직일 때는 나름의 윤리성이 좀 더 강조가 됐을 거다. 저 열반종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무참이 번역한 40권본이 워낙 개판이어가지고 남조에서 열반경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법현의 열반경 그 다음에 단무참본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사령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재편을 하는 게 36권짜리 열반경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 36권짜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36건짜리도 참 만만치 않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원판이 워낙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게 번역자의 문제인지 진짜 그 번역자가 봤었던 원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 암기해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 정도면 암기로 저만큼은 암기할 수가 없어. 저 정도면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아. 그래서 원판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번역자의 문제인지는 왜 번역자의 문제일 수도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이 미국 책을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물론 한국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뜨겠죠. 착착 안 붙여요. 몸에 안 감기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여기 이 보덕화상은 40권짜리를 그러니까 남조에서 재편된 본을 본 게 아니고 다무참의 40권짜리를 가지고 강의를 해줬대. 강의를 이거 진짜 오래 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했을 거고 그랬더니 서쪽에 대보산에 신인이 나타나서 석장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신인이라기보다는 아마 저거는 신인 이렇게 나오면 보통 저런 식의 사람이면 반도사 반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신선 같은 거를 믿는 선문화, 신선선자의 선문화에 대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불교적으로 영향을 받은 네가 영향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석장 들었대잖아. 석장 들었대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 도사삘 나는데 약간 불교삘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불교적인 영향을 받은 도사. 그러면 이 도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교고요. 저기서 말하는 저 신인은 선입니다. 유불선이 있고 유불도가 있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저 선은 이게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까지 이게 선문화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아마 저런 선이 선문화에서 신선 쪽 사상 쪽 사람이 불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석장으로 저 대보산에 저 석장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여기 파와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탑이 나온다. 팔각으로 된 7층 탑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를 파봐라 그랬더니 팔각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교가 예전에 있다가 한번 뭔가 전란이나 이런 거에서 한번 쓸렸다가 무너진 거죠, 탑이. 그리고 그거를 다시 세워서 자기가 절을 중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탑, 신령한 탑이 있는 영탑사라고 했다더라. 그 얘기가 이제 탑상편에 나오는 거고 저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고구려식 방식의 탑이 신라는 사각 3층 석탑, 석가탑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다각 다층 석탑, 3층 이상, 4면 이상. 그러니까 저건 8각 7층 탑이잖아요. 고구려 양식의 탑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북방 양식의 탑이에요. 북방 양식의 탑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오래된 건 아닌갑다. 왜? 진짜 오래된 건 목탑입니다. 진짜 오래된 건 목탑입니다. 그래서 보덕화상이 저렇게 했다더라. 그리고 이제 완산주로 이제 날려오면서 요 얘기가 나옵니다. 의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반, 방등은 대승경전이에요. 열반경을 열반 사상을 우리에게 전한 거는 보덕화상이다. 보덕화상이다. 그래서 그 열반종의 시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교구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국사책에서 한번 들어봤었던 그 오교구산 그 정체가 뭔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 열반종이에요. 저거보다 빠른 거는 자장의 이제 남탄율종, 통도사, 율종, 계율종.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